피말리는 접전 끝에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당선을 확정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전 4기 도전 끝에 당선된 이 대표는 동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변을 이끌어냈음에도 개혁신당은 나머지 후보가 지역구에서 모두 낙선하며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 역시 이낙연, 홍영표 등 후보들이 줄줄이 패배하며 김종민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4선 심상정 후보마저 낙선한 녹색정의당은 창당 12년 만에 처음으로 원외정당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살펴봐도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이외 제3지대 정당 중에서는 개혁신당만이 한 석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3지대 정당들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원인으로는 조국혁신당의 갑작스런 돌풍이 꼽힙니다. 현 정권에 실망한 무당층,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을 조국혁신당이 대거 흡수하면서 제3지대 세력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거대 양당의 대안임을 자처했던 제3지대 정당들의 부진으로 여야 강대강 대결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반윤 날 세운 이준석 국회 입성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번에 드디어 국회 원내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교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성적인 접근하고 계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진정성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노원에서 3번 떨어졌는데 동탄 화성을에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상대 후보가 누구냐 같이 좀 볼까요? 저희 경기 화성을 몇 프로 나왔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42.4 그리고 2등이 공영훈 민주당 후보입니다. 39.7. 네, 42.4, 39.7.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접전이다라고 하다가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김진우 위원님, 원래 민주당 총선 뭐 3대 악재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왔었던 게 앞에 저희가 봤었던 양문석, 김준혁 후보 그리고 다른 한 명이 공영훈 후보였었는데 앞에 두 후보는 붙었거든요. 됐습니다, 당선.
또 공영훈 후보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영훈 후보가 이제 자녀에게 증여했던 사실 불법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이 아빠 찬스 논란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 화성을 지역이 그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로 젊죠. 굉장히 젊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젊은 층에서는 아빠 찬스를 통해서 뭐 10억대 이상, 또 30억까지 이렇게 호가가 된다는데 그런 집들을 그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증여받는 것이 과연 나의 경우라면 그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뭐 그런 자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지금 전국적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 한 건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명도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기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많은 얘기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겨냥했던 그래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권 심판론을 같이 주장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이제 전체적인 그 이 선거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진정성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재기발랄함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까지 유세에 같이 참여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던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조금 새롭게 보여지는 계기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 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내가 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삼키고 돌아서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준수가 엄마 냉장고에 밥 해놨으니 내일 아침 챙겨 먹어. 그러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등장하셔서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고 하는데, 자, 장윤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절박함으로 좀 막판 뒤집게 나선 모습, 유권자의 마음을 좀 흔들 것을 보세요?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그 국민의힘에서 축출되는 과정을 가족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으로 심경.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피눈물을 쏟습니다. 심장에 정말 칼에 꽂히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환기되는 점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도움 요청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일을 가지고 사실상 축출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번 지원해줘야겠다라는 유권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 선거에서 특히 이 지역에서도 뭔가 이 정권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이 정부에 내가 한 표로서 메시지를 좀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훈 실장님, 네. 이 영상, 이 모습을 보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선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리라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늘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인데 마치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 압박을 당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느 당대표가 매일같이 저주를 자신의 정당의 그 대통령한테 저주를 내리면 그 어떤 정당의 집권 한 대통령과 그 정당이 참아내겠습니까? 안 그랬다고요? A4 용지로 8장에 걸쳐서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들을 다 연결을 한다면 그 누구도 저주라는 말에서 이렇게 아니다라고 부정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민주당에 있어서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동영 의장, 당시에 당대표 의장이라고 했죠.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그 열린 우리당의 당 의장이 청와대에 뛰어들어가서 당신이라고는 표현 안 했겠죠. 대통령 탈당해라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때 이병환 비서실장이 살모사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 정동영 의장의 바로 오른팔이었죠. 당시에 가장 측근이라는 뜻의 오른팔입니다. 정청래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다. 자, 이게 바로 원하는 수평적 관계입니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표 차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한 그 정당의 그 최후거든요. 자, 어머님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분명히 유권자들한테 호소력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안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그것을 거꾸로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권자들 어떤 판단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준석 후보는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48시간 무박 유세 들어갔습니다. 48시간 굉장히 좀 긴 시간이긴 한데 죽는 것보다 낙선이 더 싫다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 지금 정말 강행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박 유세에 돌입하기 전에도 사람이 저러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박 유세까지 하면 제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김윤영 대변인, 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자,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여기 이준석 후보가 나선 지역에 진짜 올인이라고 할 정도로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선거는 참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모두 활용했고 동시에 본인이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점을 지금 아주 잘 이용하고 있고 언론이 원하는 그리고 또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주고 있는 것 점에서는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을 출마했을 때 모두가 그 지역 선택에 의아했었는데요. 최근에 한국일보가 분석하는 자료를 보면 전국 선거구에서 가장 낮은 연령대를 갖고 있는 게 화성을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34.65세입니다. 예.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이 지역구를 선택했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 있어서 이번 선거를 얼마나 절실하게 준비했는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종근 시사평론가 말씀대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서울 마포 후보가요. 이런 이준석 후보의 무박 유세에 대해서 바보 같은 자기 학대라고 비판했다가 급하게 글을 삭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장가 기자.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잠도 안 자고 이 마지막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에 뭐 감동해서 글을 내린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공영훈 후보도 무박 유세를 한다는 그런 SNS에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의 무박 2일 48시간 연속 유세를 저격을 하면서 선거 막판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는 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다. 이번에도 역시 틀렸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공영훈 민주당 후보 역시 48시간 무박 유세를 진행하는데요. 정청래 의원을 또 모시고 유세를 한다. 이렇게 또 적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 의원이 어제 오전에 게시했던 글은 현재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여기 48시간 무박 유세하는 후보가 이준석, 공영훈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온 한정민 후보도 48시간 무박 유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후보 모두 다 무박 유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한정민 후보가 85년생, 84년생, 그리고 공영훈 후보도 50대, 비교적 젊은 후보여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 평균 연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4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젊은 유권자들을 좀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 이런 의지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칫 정말 후보들 간의 무박 유세에서 쓰러지는 건 아닌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종근 실장님, 이 지역구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 필두로 뭐 한정민 국민의 후보, 공영훈 민주당 후보까지 뭐 여러 논란들도 좀 있었고요. 네네. 자, 이런 뭐 눈물, 뭐 마지막 무박 유세,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공영훈 후보가 좀 앞서갔었고 여론조사 상으로는요, 공표 기간 전까지는 이게 좀 영향이
판세를 좀 어떻게 좀 결과를 출렁거리는 것 같아요. 분석하시겠습니까? 진짜 출렁거리는 네.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공영훈 후보가 현대자동차 CEO였고 또 거기에 현대자동차와 연관된 어떤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그 지역에 굉장히 이제 생활 수준도 높고 또 어떤 학력도 높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왜 워너비 있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만약에 낳게 되고 키우면 누구처럼 키우고 싶을까? 네. 이런 어떤 상대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세 후보와 고르게 학력이라든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경력이 높아요. 다른 어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고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진 않았을 건데 말씀하셨듯이 공영훈 후보가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 이것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출렁임은 분명히 출렁임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언급을 시작한 것도 이 화성을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처음에 이제 많이 앞섰던 것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님 생각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네. 굉장히 좀 추격을 받는 모양새였고 이 지역구에서 어떻게 좀 판세 결과 예측하세요? 그렇죠. 뭐 화성을 지역뿐만 아니라요. 전국의 모든 지역구가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중하고 그리고 다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을도 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공영훈 후보가 과연 이 승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히 뭐 48시간 유세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는 시속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만 48시간 무방 유세에 돌입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이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세 후보가 공이 다 48시간 무방 유세에 돌입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호소 모습이 좀 빛이 바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성을이 지금 요동치고 있고 그 민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